네, 그러면 지금부터 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여성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가 후원하는 여성희귀 간질환 PBC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권혁주라고 합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PBC는 주로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희귀 자가 면역 간 질환으로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간 경변과 간 이식, 나아가 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입니다. 그러나 기존 치료에 충분하지 않은 반응의 환자들은 급여 가능한 후속 치료 옵션의 부재로 현재 치료 공백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정책 토론회는 PBC 치료 사각지대가 환자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여성의 경제 활동, 가족 돌봄, 사회적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을 조명하고 또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과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방에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청중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호명되는 분들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석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방현진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PBC 환우로 권영숙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은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이숙현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 김형민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애여성공감활동가 서지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내빈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또 그리고 토론회까지 함께 참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분들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성경제신문 정경민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신문의 정경민 대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성경제신문이 어떤 매체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우먼센스라는 잡지를 다 아실 거예요.
우먼센스에서 만든 인터넷 신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계열사에 일요신문, 시사저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 만화를 제일 먼저 소개한 그 출판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한국에 처음 가져온 출판사입니다. 저희 신문은 2014년에 창간이 됐고, 여성경제신문이니까 당연히 여성 문제 또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관심과 취재를 해온 매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니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치매 문제, 또 돌봄 문제, 실버타운 문제 이런 주제들을 저희들이 아주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실버타운 관련된 행사도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매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행사에 제가 보니까 뜻깊은 행사인데요. 이 원발성 이 담즙염이라는 병 자체가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본인이나 가족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고 정말 죽을 병인데, 환자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 소외되는 게 사실입니다. 희귀병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PBC뿐만이 아니고 다른 희귀병들도 우리나라의 급여 제도라는 게 환자 숫자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탈모제도 급여가 되는데 이렇게 정말 삶의 질을 좌우하는 희귀 질환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이 희귀 질환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그 환자 단체들만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고, 환자 단체뿐만이 아니고 환자와 환자 단체뿐만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심사평가원, 그리고 정부에서 또 그 서미화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토론회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시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때문에 참석은 못하셨는데 단순히 인사만 하고 가실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환자, 또 의료진,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또 국회, 정책을 위반하는 국회,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였고, 저희는 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토론회를 저희 지면을 통해서 미력이나마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이슈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알려지고, 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의료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희귀난치성 질환 가족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경제신문 정경민 대표님의 개회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전에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최고위원 경선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저희에게 개회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스크린 주목해 주시면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PBC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성경제신문 정경민 대표님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희귀 간 질환인 원발성 담즙성 담간염은 중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성 자가번역 희귀 간 질환입니다. 이는 중년 여성의 질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돌봄 공백과 사회 경제적인 손실까지 이어지므로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1차 치료의 주요 약물인 우루사는
약 40%의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아이커브와 같은 신약의 2차 치료 옵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급여가 조정되지 않아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황 점검을 넘어서 PBC 질환의 특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및 약제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미화 의원님의 개회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진양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미화 국회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료진, 환자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저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저 외에도 저희 직원이 한 10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먼저 PBC 환자 삶의 질 개선과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동안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관심을 보내주신 국회와 의료계 그리고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질환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으며 치료 기회와 복지 지원에도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PBC 역시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희귀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PBC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질환입니다. 특히 극심한 피로감과 가려움증, 수면장애 등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며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간경변이나 간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는 낯선 질환이며 환자들이 겪는 고통 또한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96개의 희귀질환과 난치성질환 환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오랫동안 희귀질환 환자들과 함께하며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또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질환 때문에 일상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최근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서울대병원에 설치하자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는데요. 희귀질환인 근위영양증 환우가 직접 발의해서 더 의미가 깊다고 여겨집니다. 필요성을 절감한 당사자가 발의한 만큼 희귀질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 대안이니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단순히 하나의 질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귀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PBC 환자들이 겪는 실제 질병 부담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환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PBC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도 앞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계, 정부, 국회, 관련 기관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포럼이 PBC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양 사무총장님의 축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발표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세션은 총 3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이제 또 발표 내용들을 함께 들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여성의 건강 악화와 또 사회 경제적 손실을 주제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박민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그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PBC 이전에 중장년 여성의 건강 문제하고 그리고 그것이 악화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또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자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하는 예방책과 관련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이 PBC 자체도 사실은 간 경화나 간암,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 좀 더 조기에 저희가 중재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하자 이런 것들이라서 좀 더 조기에 뭔가 하고 조기에 환자가 할 수 있는 일, 또 사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장년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 세계의 이렇게 데이터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하는 거에 모든 것에서 커버되고 있는 부분이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떤 것도 영향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이런 것도 영향이 좀 덜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그 바로 전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몸이 돌아가면 건강하겠느냐에 첫 번째는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온 장기로 피를 젊은 사람 적어도 한 30, 40대와 비슷한 속도로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각 장기에 어디 막히는 곳이 없다. 그러면 모든 장기는 자기가 타고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장에서부터 혈액을 잘 뿜어줄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느냐, 또 혈관이 망가지지 않아서 막히지 않는 걸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심장에서 혈액을 확 올려주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힘을 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는 거, 또 근력을 통해서 피를 돌려주는 거,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편화 상태를 유지해서 혈관이 잘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서 이 혈관 건강, 또 혈액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3개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신경 써야 되는 건. 그 이외에 흡연 음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여성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적어서 지금 몸을 잘 돌리고 각 장기가 제일을 할 수 있게, 그 중에 하나가 간이고요. 그리고 담관이 거기에도 속하겠죠. 그렇게 하자면 먹고 활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년 여성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과거 같으면은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부양하고 그리고 돌보는 거, 이런 게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중간대를 이루면서 3대 건강이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게 여성이었다면, 거기에다 요새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과거에는 20, 30대 여성들의 직장에 있는 분율이 한 40% 됐고 40, 50대가 좀 더 많았어요. 직장에 나오는 것이. 근데 최근에는 68% 정도가 20, 30대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다 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24년의 인구 구조는 여자 4, 50대 여성이 5, 60대와 합쳐서 850만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지금 전체 인구가 5,100만이라 그러면 836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저 윗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리고 그분들을 돌봄을 해야 되는 연령이 4, 50대 여성이 주로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랫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의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네, 지금과 달리 지금은 부부 2015년 가구 유형은 부부 자녀가 있는 게 30%, 1인 가구 27%였다면 2045년부터는 1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해서 지금도 이미 누가 하나 아프면 집에서 누군가 하나가 아프면 누군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어느 집이나 거의 없어요. 지금 여성분들이 그거를 역할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인밖에 없는 가구가 많아져서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1인으로서 계속 커나가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가족 내에서도 엄마 아빠와 대화가 좀 잘 안 통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앞으로 정신건강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PBC의 증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한 피로감, 가려움증인데 이런 것들이 특히 스트레스풀한 컨디션에서 굉장히 나빠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 질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래서 중년 여성의 건강 악화가 노동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한번 보자면 다음 슬라이드 주셔요. 네, 이게 그거에 대해서 딱 되어 있는 게 없긴 하지만 201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코호트 자료를 가지고 암 진단을 받은 15에서 59세 취업자에서 2016년까지 6년간 추적 검사를 했더니 이런 경우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실직 위험은 한 2배 정도 증가하고 실직 후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은 여성이 26% 정도 낮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소규모의 직업에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좀 더 영향이 컸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그래서 중년 여성의 건강 악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본인의 질병이 문제를 일으킬 때 두 번째로는 지금 PBC와 같이 직접적으로 지금 수술하고 무슨 일은 아니지만 사람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로감, 어텐션의 저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퇴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점, 결근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세 번째로는 병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재취업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돌봄에 있어서 이 중년 여성의 노동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 1, 2, 3, 4라고 써 있는 거는 뒤에 레퍼런스로 이렇게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라고 써 있는 거고요. 유방암은 따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복직률이 한 80%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폐경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증상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증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MRS라는 게 다양한 폐경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4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증상이 많은 사람이 별로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안 좋은 일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 뭐 결근이나 어텐션 저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15배 증가한다.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취업을 했을 때 치료받고 난 다음에 단절 전에 비해서 임금이 80% 선에 이른다 하는 점, 그리고 또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이 근로가 단절될 확률이 5.4% 증가한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세요. 그래서 폐경과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에는 데이터가 없고요. 미국에 2023년 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2개월간 결근을 하는 경우가 원래 가야 될 거에 10% 조금 넘는 정도를 결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게 있고 그로 인한 손실액이나 의료비와 관련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경과 관련된 전국적인 리프레젠터티브한 샘플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실제로 2011년에서 20년까지 사회
사회 경제적인 질병의 부담이 변하는 걸 봤을 때 이건 남녀 공이고요. 직접적인 파란색 선에 해당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료비, 위에 슬라이스로 된 것 같이 된 것이 간접적인 의료비인데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간접 비용 중에서는 특히나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남녀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특히 생산 연령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40대에서 69세 사이를 보면 여성이 좀 더 남자보다 더 많고, 특히 40에서 60세 사이에는 좀 더 여성이 남자에 비해서 많은 분율의 의료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중에서도 특히 저 까만 선에, 네모난 까만 선이 외래를 통해서 여성들이 방문하는 거고요. 저 세모에 해당하는 선이 약국에서 해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외래 약국을 이용해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한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체크해 보겠고,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에서 60대, 50대 이전까지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였습니다. 자살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움직임 없다고 생기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작년에 굉장히 2024년에 더 데이터가 나왔을 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40대까지였거든요. 근데 10세가 뒤로 물러갔어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 됐다는 게. 그리고 50대에서 60대 사이에는 악성 신생물이긴 하지만 두 연령층에 모두 자살과 악성 신생물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암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만, 만성질환, 혈관질환과 관련된 거, 세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골다공증의 문제, 네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과 불안증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성에 있어서의 에 있어서는 유방암이 요 40대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사실 이 중년 여성층의 건강에 있어서 암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유방과 관련되는 거는 2025년에 조기 유방암 환자의 사회적 부담 및 경제적 손실이라고 해서 크게 연구가 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2023년 유방암 환자가 35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들에 있어서 최소 비용이 굉장히 병기가 낮았을 때 최소 비용이 한 3,890만 원, 또 그리고 한 3년 이상 치료를 하는 경우에 7,500만 원 정도가 됐고, 연간 1,445조, 생산성 손실은 616억 원, 그리고 노동 손실은 310만 시간, 그래서 이런 50대 손실에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였고요. 간접 비용이라고 한 것이 거기에 의료비 이외에 돌봄 비용 다양한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불안,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스트레스 인지율은 젊은 연령층에 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먹건 움직이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젊은 연령인데, 이 30대부터 65세에 해당하는 연령에 있어서 30에서 44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 중에 젊은 층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연도별로 비교해 본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주요 정신장애가 유병률이 어떠냐 봤을 때 연령대별로 봐서 불안장애가 특히 45에서 64세는 가장 컸다. 저희가 정신건강을 볼 때 불안과 우울을 가르는 거는 둘 다 힘이 없고 그럴 때 생길 수 있는데, 불안은 뭔가 해야 될 태스크가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반면에 우울은 그 선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이 너무 없고 아무 의지가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상태라서 좀 더 노동을 하거나 근로에 인볼브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의 영역이 좀 더 커질 그런 위험이 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서 가장 큰 암 관련한 데이터를 조금 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한 그런 논문 자료인데요. 사실 우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은 하냐면 일부는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나이 들어서의 우울은 체력이 떨어지면 모든 게 하기 싫고 아무 흥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계속 우울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괜찮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들고 그래서 그 힘들고 그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진 게 노화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영양의 질적, 그러니까 어떤 걸 먹고 단백질, 카보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지방의 프로포션이 적절했는지, 열량 전체가 어땠는지, 나쁜 걸 덜 먹었는지 이런 거를 한국에서 만든 이 영양질과 관련된 설문이 있어요. 그거를 체크했을 때 이분들의 중위값을 중심으로 영양적으로 잘하는 사람, 아닌 사람. 그다음 피지컬 액티비티는 하루에 30분 정도, 주 5일 정도 하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아무 거라도 하나를 하면 적어도 26에서 30% 우울증의 위험이 줄어든다. 이거는 힘이 굉장히 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의미하고요. 둘 다 어느 정도 이상 잘했을 때, 중간층 이상보다 잘했을 때는 45% 거의 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힘이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 있고 질병의 진행에 있어서 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둘을 바탕을 좀 다스리자. 그렇다면 영양하고 운동과 관련되는 거에 인터벤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영양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이 나이대가 적습니다. 50에서 64세 또 30에서 49세 보면은 50에서 64세가 상대적으로 이 젊은 연령 말고 이 나이 든 연령에서는 적어요. 부족한 사람이. 그렇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중년의 여성들이 점점 더 먹는 거를 덜 하려고 그래요.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영양 불균형은 젊은 연령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젊은 연령과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선 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고요. 젊은 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점점 더 이 연령대, 근로를 하는 연령대의 영양 섭취가 이상해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운동을 보면 신체 활동에 있어서 그냥 유산소 운동은 남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물론 남자가 더 잘해요. 제일 위에 거 보면은 남녀의 차이거든요. 연령대별로. 그런데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의 여성에 있어서 체력을 유지하는데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좀 더 필요하니까 단체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양은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어떤 식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가장 문제니? 그러면 열량이 150에서 200칼로리 평균적으로 이 연령대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덜 먹는 거예요, 열량을. 많이 먹는 순간이 있을 뿐이지 열량이 좀 적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주세요. 또 하나 온몸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고르게 먹어서 약간 배부르게 먹는 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혈액 전체를 돌리고 각 장기가 일을 하게 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은 뭔가 가볍게 과자, 빵 이런 거 먹고 한 끼니만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겨요.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랑 만났을 때 한 끼니 제대로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의 담낭 췌장 건강이 되게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검진을 하는 입장이라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를 자꾸 원인을 트레이스를 하게 돼요. 저희가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1년 사이에 뭐가 확 생겼으니까. 암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네, 실제적으로 저렇게 식사하시면 되는데 저건 할머니 같은 좀 식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식사하시게 되면 중간에 간식을 이만큼 드셔야 되는 거죠.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우유나 두유에다 과일 조금 드시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소화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소화흡수를 못해요. 화장실에다 다 갖다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나이 드신 분, 중년 이후의 여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이 드신 분의 얘기긴 하고요. 요거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여성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1800칼로리 정도니까요. 보통 1700에서 2000 사이 드시면 부족하진 않다고 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운동에 있어서는 걷기 아까 얘기 드렸고요. 30분씩 한 5번 정도 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속도는 시간당 한 5km 정도 조금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근력 운동을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안 쓰면 어텐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요. 그런 시간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운동과 영양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신체 건강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더 교육되고 도입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신체와 정신 건강이 동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점, 영양과 운동, 감정을 잘 관리해서 여성에서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제때 식사의 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함께하는 근력 운동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은 좀 빼고, 집에서도 집안 식구들과 일을 좀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것, 또 사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달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 쏠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암 중에 어떤 거를 얘기하고 다른 만성 질환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시기별로 검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의 토픽은 아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성 교수님의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중장년 여성의 건강 문제가 단지 개인의 질병 부담을 넘어서 노동과 돌봄, 또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PBC의 질환 특성과 국내 치료 환경 및 제한점을 주제로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강원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성균관의대 소화기내과에 있는 강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무더운 날씨고 마치 동남아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런 날씨였는데요. 그래도 하늘이 되게 맑아서 오늘 또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은 저부터 소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에 있고요. 저는 이제 원발성 담집성 담관염에서부터 간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간 질환들을 이제 계속 치료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소외된 희귀 간 질환의 국내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발성 담집성 담관염이라고 하는 부르기도 어려운, 혀가 자꾸 꼬이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이름의 질환의 특성과 또 국내 치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원발성 담집성 담관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이렇게 진단명은 이겁니다 하면은 일단 당황부터 하세요. 왜냐하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희가 PBC라고 하는데, 이 원발성이라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다른 데서 시작돼서 간으로 왔다는 게 아니고 간에서 시작됐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또 간 안에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집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배출이 되는데, 배출되는 그 통로가 바로 이제 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즙이 배출되는 그 통로인 담관에 염증이 생겨서 담즙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즙산이 간을 또 손상시킨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발성 담즙성, 담즙에 의한 담관염이다 얘기하고요. 이걸 이제 줄여서 Primary Biliary Cholangitis 혹은 이제 PB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슬라이드 이 내용 보다 보면은 계속 알파벳 이렇게 PBC도 있고 저 뒤에도 PBC라고 돼 있는데, 이걸 오늘은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는 슬라이드가 많지는 않지만 이걸 들으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점은, 현재 PBC 치료가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가 비교적 수월하고 치료 반응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간이 손상되는 건데, 이럴 때는 기존의 치료제가 아니라 또 추가적인 치료, 2차 치료제라는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해외 이를테면 유럽이라든가 EU 국가들, 또 이제 영국, 또 미국 이런 데는 이미 다 승인이 되어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뭐 허가된 약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처방이 어려운 상태라서 그런 게 이제 어떤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처방이 어려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건 꼭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지 않았던 질환, PBC입니다. 우리가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하면은 전국에 우리가 5천만 명 정도가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혹은 너무 희귀하고 진단이 어려워서 몇 명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희귀 질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PBC라는 경우는 되게 이제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은 되게 2만 5천 명 중 1명 정도라고 하고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잠실 야구 경기장 가서 뭐 LG 응원도 하고 이러셨을 텐데, 저기 야구 경기장에 가득 이렇게 인원이 다 찼을 때 그 중에 저기 핀으로 하나 딱 집어놨죠. 저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드문 질환이 바로 PBC라는 거고 이런 희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도 약간 소외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여기 또 실제로 저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또 전문의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평생 진료를 해도 이 PBC라는 질환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묵묵히 이런 PBC라고 하는 이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수는 적지만 절대로 그 질병의 부담이 적은 건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귀질환 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 받쳐줘야 되는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흔한 질환, 뭐 당뇨, 고혈압, 뭐 지방간, 이런 다양한 우리가 흔하게 들어본 그런 질환들이 여러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도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방과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형 간염 환자들, C형 간염 환자들,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검진, 초음파 이런 걸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잘 받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치료 옵션과 또 적극적인 건강보험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부분의 흔한 질환들, 이런 경우는 국가적인 관심과 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해하시면 되지만, 우리 이제 PBC와 같은 이런 희귀간 질환은 참 안타깝게도 절대적으로 환자 수가 일단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야구장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득 찬 야구장에서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 매우 적은 숫자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도 잘 모르고, 또 의료진들도 특히 저처럼 이제 간을 보면서 PBC 환자들을 보는 경우에는 의심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수치가 높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치료로는 1차 치료제가 우루사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소디옥시콜산이라고 해서 UDCA라는 약제인데 상품명이 우루사라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쓰고 있지만 치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약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세울 때 어떤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PBC 했는데, 그럼 과연 PBC가 희귀 질환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질환이냐 궁금하시죠? 이 PBC라는 거는 일단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이라는 내 몸에 있는 원래는 나를 지켜줘야 하는 면역 세포가 이상하게 나를 공격하는 거죠. 아군이 아군을 공격해서 손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간에 있는 담즙을 배출하는 담관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 안에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작은 담관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만성적으로 손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길이 손상이 되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산이 배출이 안 되고 그게 간에 쌓이고, 그러면서 계속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은 간에도 흉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간 섬유화 내지는 간경변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간 기능이 받쳐주지 못해서 간 부전으로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세포가 이상하게 변해서 간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개는 또 유전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전적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 요인이 있지만, 유전자에 있긴 하지만 어떤 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어머니, 뭐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또 괜찮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환경적 유발 요인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이런 질환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런 건강한 간에서 결국은 담관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나중에 저렇게 울퉁불퉁한 간질환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오늘 중년 여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PBC라는 질환은 10명 중에 한 8명 내지는 9명이 다 여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발병 가장 흔하게 진단되거나 발병되는 연령이 40대에서 60대입니다. 이 40대에서 60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남자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 중년이면은 벌써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할 거 다 하고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위에 도달하고 어떤 아주 활발하게 경제 활동도 하고 뭔가를 자꾸 쌓아나가고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자식들도 이제 뭐 고등학교 혹은 이제 대학교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수험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직장과 가정 또 이제 자녀와 뭐 부모 돌봄 역할 이런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건데 그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까 전에 그 박민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건강에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게 또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점, 또 재취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PBC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 피로를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대개는 통계를 보면은 한 70% 정도가 만성 피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생각하면 나도 오늘 피곤한데 나도 밤새서 피곤한데 일이 많아서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PBC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만성 피로는 대개는 이제 우리가 하룻밤 푹 자고 나면은 개운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고 그래도 계속 뭔가 이렇게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이 있다는 그렇게 많이도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흔하게 한 절반 정도에서 호소하시는 게 가려움증입니다. 특별한 원인은 없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여기저기 가렵고 그래서 뭐 허벅지가 가려울 때도 있고 볼이 가려울 때도 있고 뭐 팔이 가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뭐 자꾸 가렵고 근지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또 잠자려고 할 때 이게 너무 가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수면 장애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게 결국은 또 다음 날 영향을 미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머리에 안개가 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브레인 포그도 생기고 생산성 감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희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단 방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랑이라고 하면 헤맨다고 하잖아요. 진단까지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뭐 피로감, 가려움증 같은 게 질환 특이적인 게 아니고 워낙에 이제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또 특히나 중장년 여성에서 많이 진단이 되는데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신경 쓴 게 많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나 일반 피부 질환으로 오인이 되고 또 이제 많은 또 의료진들이나 환자분들이 이 PBC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조기 진단에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정말로 나중에 강경변이 돼서 진단이 됐는데 원인을 찾아서 거꾸로 가다 보니까 뒤늦게 이게 PBC 때문에 그랬구나. 이분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PBC가 진단이 됐었고 잘 치료를 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 검진에서는 뭐 일반 혈액 검사가 들어가고 뭐 AST/ALT 간 수치라고 알려져 있죠. 뭐 GOT/GPT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공복 혈당 이런 거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흔한 질환들을 잘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조기에 잘 발견할 수 있다는 좋은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런 희귀 질환 특히나 이제 PBC 같은 경우는 피 검사에서 알카라인 인산유효소, 알카라인 포스포테이스라고 하는데 ALP라고도 하고요. 이런 게 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진단 기준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들어갔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진단이 스크리닝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단되다 하더라도 문제는 저희가 아까 치료제는 우루사라고 했었죠. 우루사 드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약국 가서 우루사 주세요 하면 50m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드시면 150mg인데 이 PBC 환자분들은 체중당 13에서 15mg을 드세요. 그렇다면은 일반 체중이라고 하면 보통 하루에 한 150mg이 아니라 거의 한 800mg, 900mg, 체중이 좀 나가시면 뭐 1200mg까지 드세요. 그러니까 약국 가면은 약사님부터 이거 잘못 처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연락이 오기를 할 정도로 일단 약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드셨는데 다행히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뭐 30에서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은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드셔도 질병은 계속 천천히 계속 진행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고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 현재 승인된 2차 치료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 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차 치료제가 허가는 됐지만 처방은 어려워서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 이런 게 도입되는 게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는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BC는 결국은 초기에는 증상이 워낙에 비특이하다 보니까 진단 자체가 느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즙 정체와 염증이 계속 지속이 돼서 간 손상이 진행이 되고, 결국 이제 간 경변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는 뭐 간 부전이나 이렇게 간암이 생기고, 또 이식도 대기해야 되는데, 이식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뇌사자간 이식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누군가 가족에게 결국은 또 간을 줘야지 되는 거고, 그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반응이 없는 분들에서는 결국 2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2차 치료 옵션이 어떤 정체적인 이유 때문에 처방이 어렵게 된다면은 결국은 환자분들은 이 시퀀스로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환자 본인도 걱정하면서 바라봐야 되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이 PBC 자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 이런 것 때문에 일상이 붕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알게 모르게 점점 이제 붕괴가 되게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병 자체가 또 진행되면서 우리가 간이 손상되면서 결국은 이 환자분 입장에서도 이게 약이 안 듣는데 내 간이 결국은 점점 손상되면서 언젠가는 가족들한테 이식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들은 또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책을 좀 바꿔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되게 좋은 하나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워낙에 간질환 하면은 비형 간염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 간질환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만성 비형 간염인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아주 혁신적인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아기들 태어나면 무조건 다 예방 접종하고, 고위험인자들은 있는 분들은 다 스크리닝해서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항바이러스 약제가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 제픽스라는 약부터 나와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베밀리드라는 약까지 나왔는데, 약제가 나올 때 빨리빨리 또 급여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해줘서 적극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 해줬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는 이제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환갑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80대, 60, 90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염에 대한 이런 관리 정책이 증명한 이 명확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그런 간질환은 조기에 개입을 해서 진행을 억제해야지 성공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원칙을 세우고 정책을 운영할 때 흔하게 오해하는 게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당장은 뭐 크게 이게 빨리 이렇게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고 이러니까 약간은 좀 등한시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환자들은 이제 치료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담즙 정체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간 섬유화가 진행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간 손상돼서 간 이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런 질환은 희귀하지만 이 증상에 대한 부담, 질환에 대한 부담은 절대로 적지 않다.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적 방향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 또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PBC 이런데 워낙에 많은 연구가 돼 있었고 환자들이 많아서 많이 앞서 나가 있는데, 올해 이제 봄에 나왔었던 유럽 간학회에서 가봤더니 PBC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거기는 이미 2차 치료제가 있죠. 그러니까 2차 치료제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간의 뭐 피수치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간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흉터가 얼마나 있는지, 또 환자의 나이와 또 특히나 환자의 증상, 환자가 경험하는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한지, 또 동반 질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맞춤형으로 신속히 치료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2차 치료제가 지금 처방이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로서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분들 혹은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미 효과가 좋다라고 입증되어 있는 약을 쓸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희귀 간질환 정책 방향을 세운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언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검진에 ALP가 좀 도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진단 지연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희귀간 질환 환자분들 어떤 유전자 검사의 접근성을 좀 개선을 시키고 이런 또 급여화해서 PBC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이런 질환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하면 어떨까 싶고, 또 국가 단위 어떤 환자 레지스트리를 구축한다면은 잘 또 이렇게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치료 평가할 때 혈액 수치뿐만 아니고 어떤 환자 보고 성과라고 해서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 이런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해서 이를테면은 피 검사뿐만 아니고 그 환자가 피 검사는 반응이 좋지만 환자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증상 이게 삶의 질이 너무 영향이 안 좋다. 그럴 때 이런 2차 약제를 썼을 때 개선된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환자한테서 좀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접근성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건데 현재 있어서는 제일 급한 거는 저 4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1차 치료제가 불충분한 환자에서는 현재로서는 다른 치료 옵션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이제 간이식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2차 치료제를 하루빨리 이렇게 좀 임상 현장에서 처방을 하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도 급여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 부담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PBC는 단순히 이 간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는 결국은 이제 여성의 삶과 노동, 가족 그리고 또 생명에 직결되는 공공보건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차 약제 좋은 약제가 나왔고 뭐 또 우리나라에 허가된 약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허가될 약제도 또 있는데 이미 외국에서 미국과 또 유럽, 영국 이런 데서 이미 다 지금 현재 허가가 됐고 다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우리나라 환자에서도 이제 잘 치료가 처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질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희귀간 질환 패러다임을 이제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강원석 교수님의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PBC의 질환 특성 그리고 또 진단 치료 과정, 국내 환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치료 환경을 구체적으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희귀 간질환 환우 및 가족 목소리, 질병 부담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방현진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성 질환협회 방현진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희귀 간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질병 부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정책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질환 정보를 전달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정책이 어디에서부터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도 희귀 간질환 환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실제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출발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간질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비형 간염 국가 예방 접종, 국가 간암 검진, 조기 발견 위한 정책,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간이식의 의료기술은 우리 보건 정책의 큰 성취입니다. 이 성과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질환이 악화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기 전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희귀 간질환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발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간염과 간암에서 이미 배운 정책적 교훈이 희귀 간질환에게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희귀 간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재 의료 접근은 충분한지, 그리고 국가 정책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묻기를 위해서 진행했고요. 설문은 2026년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했습니다. 총 193명의 응답을 해주셨고요. 응답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의 목소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귀간 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과는 숫자로 보이는 통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 실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조사 결과 80%는 증상이나 의상소견이 나타난 뒤에 3년 이내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함께 설문조회 3년 가족과 환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거여서 전체 희귀 간질환의 환자 소리를 다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희귀 간질환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단이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질환의 신호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발견하고 전문 진료 체계와 연결된다면 비교적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귀 간질환 진단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던 공통적인 증상들은 뭐냐면요. 환자들이 이유 없는 황달, 피로, 무기력, 체력 저하 같은 증상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간 수치 이상,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 그리고 피부 가려움, 반복되는 복통이나 소화불량 등이 환자들이 보통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에서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노화로 설명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희귀 간질환의 적기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이러한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희귀 간질환이 어려운 환자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 보호자 90%는 질환으로 인해 일상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 가장 큰 영향은 경제활동과 직장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는 질환 부담이 의료비 문제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식사, 수면과 같은 기본적 일상에도 고통이 존재하고 육아와 돌봄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귀 간질환의 질병 부담은 병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가족 하루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희귀 간질환 환자와 가족은 환자의 질병 진행에 대한 불안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가족들은 특히나 치료 결정, 병원 동행, 생활 관리, 경제적 부담, 심리적 압박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봄은 가족의 일상이 되었고요.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특히 환자 돌봄에서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희귀 간질환의 정책은 환자 개인만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귀 간질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환자와 가족의 삶을 먼저 빼앗아가는 질환입니다. PBC 환자들이 겪는 피로, 가려움,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가족 역할의 수행이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실제적인 고통인데요. 조사에서도 보면 전반적인 일상 영향이 90.1%, 경제활동 영향이 54.1%, 사회활동 영향이 44.2%, 육아돌봄 영향이 37%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증 질환은 사망 위험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잃게 만드는 질환 역시 충분히 중증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응답을 보면 희귀 간질환의 부담이 가족 전체에 확장된다는 점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가족들은 직업 유지의 어려움, 돌봄 시간 증가, 경제적 부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시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 24시간 돌봄으로 제 시간이 없어요.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요라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현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매일 밤이 두렵다. 누구에게 말할 곳이 없다. 경제적인 압박감이 숨이 막힌다라는 표현도 가족들이 겪는 고립감과 소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환자 한 명의 질병은 한 가족의 경제, 시간, 감정, 미래,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귀 간질환 정책은 가족 지원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비형 간염과 간암에서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고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검진하는 방식이 국가 관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치료제가 없는 PBC의 경우 환자들은 간송상 진행, 간경변, 간이식이라는 흐름을 무력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에서도 질병 진행 우려의 77.2%, 간이식 우려의 응답이 72.5%로 나왔습니다.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94.3%나 됩니다. 이 숫자는 환자들이 단순히 현재 증상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악화와 간이식 가능성까지 매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희귀 간질환으로 악화되기 전에 개입은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면 해외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벌써 수년 전에 PBC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을 해서 환영하고 있고요. 벌써 17개국 나라에서 비용 부담 없이 신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해외 최대 그 커뮤니티, PBC 환자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멘트를 보면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얼마나 절실히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치료는 선택지가 아니라 치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환자들이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거에 되는 추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PBC 환자들도 같은 질환을 겪고 있고요. 같은 불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열리고 있는 치료 기회가 국내 환자들에게도 조기 치료 접근성과 치료 선택권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환자들이 느끼는 기대와 희망처럼 국내 환자들에게도 너무 늦지 않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간이식 수술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뤄왔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간이식 수술 선진국이라는 성취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질환의 진단부터 원활하게 치료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환이 악화된 후에 간이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기 전에 치료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이식은 간질환에서 중요한 치료 수단이자 환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목표는 환자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희귀 간질환의 정책은 이 시까지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필요하기 전에 개입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자 가족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치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신약 건강보험 급여 기간 단축, 전문 의료기관과 조기 진단 체계 강화가 핵심 요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전문 진료 체계, 치료 접근성, 경제적 지원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정책적 요소입니다. 희귀 질환 특히나 간질환 정책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환자 수는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희귀 간질환 환자 수가 적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귀 간질환 환자들은 계속 소리를 내왔지만 사회가 충분히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피곤하고 가렵고 직장을 다니기 어렵고 가족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아직 강경변이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인식의 차이가 환자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검사 수치나 병계만으로는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요.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희귀 간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기 진단 강화입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간 수치 이상이 지속될 때 희귀 간질환 가능성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치료 접근성 개선입니다. 진단 이후 환자가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약 신속 등재입니다. 환자들이 간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 기회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희귀 간질환 전문 진료 체제 구축입니다.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하지 않고 진단부터 치료, 장기 관리까지 적절한 전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경제적 지원 확대입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단과 가족 돌봄 부담 등으로 질환은 생활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심리 돌봄 지원입니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과 소진은 고립감에 대한 지원도 정책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환은 희귀하지만 질병 부담은 희귀하지 않습니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환자의 고통까지 작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귀 간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피로, 불안, 경제적 부담, 돌봄 부담은 매우 현실적이고 무겁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자를 더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빨리 치료 기회에 연결하고 가족 전체의 삶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희귀 간질환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현진 사무국장님의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또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짚어주시고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방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환자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이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PBC 환자들의 진단 치료 경험과 일상생활의 부담을 직접 들어보는 환자 목소리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전면에 있는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PBC는 피로와 가려움 등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겪는 질병 부담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그 이야기를 경험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먼저 PBC 환자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시청할 텐데요. 네, 저희 혹시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영상에 저희가 자막이 있거든요. 자막 보시면서 함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와도 이렇게 예쁘게 발라주는 진짜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라는 게 굉장히 저를 그래서 직장을 일하면서 일하면서 거의 그런 식으로 알바 한 3-4시간 3-4시간 하다 보면 그냥 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이 해보죠. 빨리빨리 잘 다녀와 조심해 그러면 다쳐 소개 그러니까 그날 바꾸고 오고 물만 먹고 다 토하는 여기 퇴근해서 애들이 유치원에 오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됐어요. 어머니 토하는 게 임신했을 때 토하는 것처럼 다 나와요. 이거 너무 심하게 다 토하는 거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제 보리차도 먹고 별걸 다 했는데 그 먹고는 물가에 또 소리가 진짜 저녁에 다 먹어서 자요. 그래서 뜬소리 있고요. 피를 받고 나서 지나버리는 게 너무 의도있고 속이다고 떨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를 만나는 기가 혹시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행복했어요. 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뭐지? 정신이 좀 나가지고 그래서 부족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항상 혹시 그거를 일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시기가 생기고 이렇게 막 그러다가 어디서 먹었다는 그 느낌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내리기 위해서 조금 엄청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먹으면 진행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안 먹고 아주 조금씩 기가 올라가는 중요한데 그 다음에 재밌어졌어요. 거의 수익이 더 수익. 가서 그리고 한 번도 잘 근데 한 번도 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괜찮은 가이드를 하는 딱 그리고 힘을 줬다던가 그런 건 힘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는 거고 그 옛날에 내가 빼가고 하는 더 행복한 걸 할수 있어요. 왜 슬퍼요?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환자 당사자분의 말씀을 영상 말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권영숙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서 살고 있는 PBC 환자 권용숙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고 3자녀를 키웠으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지난 25년간 늘 함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PBC입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은 25년 전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또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가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일이 많아 피곤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견디며 생활했습니다. 15년 전쯤 드디어 PBC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명을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은 가만히 있어도 진행됩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내일 또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제 간은 하루하루 조금씩 굳어가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진행되었을까? 내 간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진단을 기다렸고 치료를 기다렸고 희망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루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처방대로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간 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간암입니다. 이 병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간암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까? 이 두려움은 환자만이 압니다. 저 답답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해외 환자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정 안 되면 간이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어떤 분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병이 더 진행되면 의학적으로 자녀들이 기증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의 간 이식을 받아 살고 싶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의 간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모두 닿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혜택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간이 더 굳어지기 전에, 간이식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치료받을 기회를 원합니다. 25년 동안 견디어 살아온 시간은 과연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간이 망가지는 두려움 없이 평범한 내일을 살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경험을 이 자리를 빌려 또 전해주신 권영숙 환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시간상 짧게라도 혹시 PBC 환우분들 중에 일상생활을 겪은 어려움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바람들을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 마이크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전해 주실 수 있는 기회니까 혹시 따로 계시지 않으신다면 네, 그러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종합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와 또 환자 당사자들의 말을 토대로 PBC 치료 접근성과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환자의 삶의 질과 또 치료 지속성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종합 토론의 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재직 중이시고 대한간학회 정책이사이신 장은선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되신 분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었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강원석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방현진 사무국장님께서도 토론에 참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쭉 제가 일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숙현 신약등재부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형민 신약관리부장님, 그리고 장애여성공감 서지원 활동가님도 오늘 종합토론의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실 모든 토론자분들께 일괄적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합토론은 좌장님의 진행에 따라 토론자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고려해서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분당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은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서울의대 장은선입니다. 네, 앞서 이제 여러 발제들을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이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강의에 포함하시지 못했던 내용들을 들어보고 또 여러 선생님들께 좀 추가적인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선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진단받은 환자들이 진료실에 와서 어떻게 잘 치료받고 또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진료실 밖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 또 이 건강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PBC 환우들이 주로 중년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다른 역할을 가진 분이 아니고 중년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더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질환이 증상을 지금 오늘 많이 소개를 들으셨지만 전혀 증상이 없이 피검사 이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활발한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이런 중년 여성에서 호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검진의 기회 측면에서 좀 제한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년의 여성한테 모두 주어지는 로드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분의 노동력의 문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사실은 중년 여성이 어르신들이나 이제 자녀를 돌보는 거와 관련된 거에 로스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 환자들에 대한 돌봄 문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방암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5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생깁니다. 외국은 7, 80 나이 들수록 힘이 떨어질수록 많이 생기는 암인데 우리나라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런 만큼 그 시기가 아이들의 교육과
또 어르신들의 돌봄 뭐 이런 것들의 모든 부활을 한꺼번에 받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중년에 40대 중반에 생긴다면 1차 진료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만약에 검사를 하시지 않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뭐 세럼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아주 이상하게 올라가 있지 않다면 저희는 아마 환자의 스트레스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한 병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 만큼 이제 잘못돼서 조기 진단이 좀 늦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흔들리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같이 서포트를 받으면 어떤 힘든 순간도 모든 분들의 서포트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힘을 얻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기는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검진 항목은 5%의 유병률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귀질환과는 조금 다른 루트를 가게 될 것 같고요. 국가검진에 이런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같은 검사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검진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그 검사는 대부분의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려움증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1차 진료를 보거나 하는 입장에서도, 검진을 하는 입장에서도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증가하고 이상하게 간 기능이 증가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충분히 그쪽으로 생각하고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증상인 상태나 피로감만을 얘기하실 땐 저희가 진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교육이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꼭 국가검진에 포함이 되면 좋지만 꼭 국가검진이 아니더라도 사실 다양한 검진의 기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의무적으로도 많이 열려 있는데, 이제 사회생활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연령대 이제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좀 본인의 건강을 뒤로 미루시면서 검진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이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PBC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오늘 이제 자리해주신 서지원 활동가님께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PBC 환우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질환과 그런 장애 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권리를 좀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또 개선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아마 조금 전달 더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MA 치료제 스필라자 급여 기준 계약 저지 투쟁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 당사자에게 스필라자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입니다. SMA는 퇴행성 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약의 명확한 효과입니다. 그러나 2022년 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급여 유지 기준을 개선 및 유지에서 개선으로 강화하고 성인 환자에게 소아 기준 평가 도구를 일률 적용해 당사자를 탈락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나이 기준 폐지와 중단 위기에 놓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기준 적용에서 의료인들로만 구성된 논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희소 긴급 의료기기인 목관 수급 사례입니다. 2024년 초 호흡기 장애인 A님은 사용하던 목관이 단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체 제품을 찾기 위해 폴란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고 식약처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를 발급받아 몸에 맞는지 수주간 확인하는 모든 고통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장애 여성 공감의 몫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에만 최소 12주가 소요되는 동안 A님은 감염 위험을 안고 교체 권고일이 지난 목관을 계속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자체 긴급복지 지원, 보조기기 지원 사업 어디에서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여간의 투쟁 끝에 2024년 11월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도입 과정에서 일상생활 의료기기로 첫 지정되고 2025년 2월 치료재료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필수 의료기기와 치료제의 접근 과정은 개인에게 내맡겨진 채 당사자의 삶은 행정 절차 안에서 매번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예산 효율을 최우선으로 평가 기준이 설계되는 이 구조적 모순은 PBC 치료제 도입 과정에서 결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PBC 당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아이커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적용하십시오. 올해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기간을 기존 평균 241에서 약 101로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커보의 이 원칙을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스필라자 사례에서 드러났듯 당사자 없는 논의 구조는 당사자를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급여 심사 과정에 환자 및 환자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삶의 긴급성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둘째, 감사드립니다. 보조기기 시간 위약품 관계상 접근 여기까지만 공백기간의 해야 될것 의료비 지원 같습니다.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 필수 활동가님 보조기기 위약품의 발언에서 신청부터 들으셨겠지만 이제 희귀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발언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과거 SMA나 이런 질환들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던 부분을 이제 저희의 반복되지 않아야 될 사례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방현진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이제 환자분들께 직접적으로 그런 조사하셨던 결과들을 이제 인상 깊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활동가님 말씀처럼 이제 이런 괴로움들을 PBC 환자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은 희귀질환 환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살펴보신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서 좀 PBC 환자에게 특이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것들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에서의 어려움이 제일 크셨던 것 같고요. 일상에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활동과 사회 활동 자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가족한테 돌봄의 부담이 주어진다는 어려움이 굉장히 그 설문조사에서 특이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5년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치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소외감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질문지에서도 나왔지만 치료제가 개발되고 국내에서 허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우선은 고민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 시간 자체도 굉장히 괴로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치료제가 신속하게 치료 접근성 있게 좀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치료제가 없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근데 치료제가 없을 때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또 눈에 보이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은 조금 더 환자분들께서 크게 느끼고 계신 질환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제 강원석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신 입장인데 진료 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PBC 환자분들 경험하면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과가 결국 이제 치료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다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계속 병이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신 분이 있었고 그분은 이제 제 환자분이세요. 상당히 이게 반가운 얼굴을 봐서 즐겁긴 했는데 그분도 이제 임상 시험에 아주 좋은 기회에 참여를 제가 적극 권장을 했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했는데 수치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오실 때마다 이제 증상도 너무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셨는데 그 임상 시험이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한 임상 시험 기간이 있었고 그 약이 이제 끝난 다음부터는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경과를 저희가 외래에서 설명드리면서도 아직까지 환자분 증상은 괜찮으시지만 이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게 계속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진료 현장에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환자분한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또 과거에 다른 이제 다국적으로 했었던 임상 시험도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승인이 약이 하나가 됐고 지금 투약했었던 그 약이 승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약제도 현재 또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승인이 다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될지, 그게 또 하루빨리 되면 참 좋지만 그게 또 이게 약이 처방이 가능한 시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처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이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정말로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은 가게가 정말로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비용 부담이 비싸다면은 약이 있어봤자 그림의 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루빨리 또 이게 임상 현장에서 처방할 수 있게끔 급여가 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약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신포도와 같은 상황에 더해서 조금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에 좋은 반응을 겪으셨던 분이 오히려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소위 줬다 뺏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많은 안타까운 분들을 이제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부장님께 저희 기대의 눈초리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김영민 신약관리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잘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PBC 환자들이 이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강원석 교수님 발표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이 새로운 이제 치료제들이 질환의 진행도 막지만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증상 개선 효과를 가지는 약들에 대해서 이런 급여 등재나 이런 사용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단 김영민입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치료제 신약단은 이제 아마 심평원에서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그게 평가가 되어 이제 공단 이제 저희가 제아서 직접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가격이라든가 1년간 판매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약이 어떤 만성적인 치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성과 기반의 어떤 뭔가 치료 효과에 기반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는 거는 조금 이러한 소아나 뇌중증, 만성 이런 어떤 각각의 좀 어떤 제한적 영역에서 좀 고통받고 있는 이제 그런 환자들의 어떤 희귀질환 환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의 조금 어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제 허가 평가 협상 병행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현재 지금 최근에 한 거는 뭔가 이제 뇌전증, 소아 뇌전증 치료제를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심평원의 평가와 공단의 협상을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등재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속등재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평원의 평가는 30일 그리고 공단의 협상 30일 이렇게 해서 현재 평가에 대한 그 대상 약제를 지금 후보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 간소화하면서,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단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급여 등재 후에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어느 정도 후에 이제 받겠습니다. 이제 좀 다만 일단 저희가 공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한정된 재원에 있어서 급여 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받고 모든 질환을 갖고 있는 게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질환의 중증도라든가 요구도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는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만성적인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떤 신속
약한 이제 급여와 협상에 그런 것의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등재와 빠른 부분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조금 이제 제약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튼 국내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출적인 어떤 자본적인 부분도 있지만 환자의 접근성의 편에 서서 좀 더 이제 노력하실 부분이 보이고 가장 아까도 오전에도 사실 제약협 무슨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전 공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약이 일단 등재가 되는데 뭔가 품절이라든가 그것이 뭐 공급이 돼서 이거는 정말 이 약 같은 해당 신약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일단 등재가 되면 충분한 안전 공급할 수 있도록 바라고 저희 공단에서도 만약 이제 평가 단계에서 온다고 한다면 환자의 접근성 아까 말했던 환우 분님의 목소리 그런 부분 봐나 이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려고 했다가 지금 박수를 네,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약간 뭐 몇 개월, 뭐 몇 년 단위로 움직였던 건데 이게 뭐 공단 1개월, 30일, 이렇게 심사평가원 30일 이렇게 단축시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이제 이 부장님께 여쭤보게 됐는데요. 그럼 이런 신속 등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저 이런 PBC 치료제들이 이런 트랙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또는 이제 다른 좀 더 필요하고 또 보완해야 될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허가된 의약품이 건강보험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 심평원에다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좋은 시간. 에서 많이 공부되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목표로 하신 어떤 품목이 있으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일단 현재는 저희 원하고 전혀 연관성 없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에 이제 신청이 오게 되면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주신 신속등재 시범 사업은 지난 이제 건정심 보고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달 말까지 저희가 정한 기준 특히 이제 희귀질환 치료에도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품목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된 품목 중에서 일부 품목을 지금 이제 빠른 등재를 위한 이제 지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목표로 하신 품목이 신청을 하실지 또 신청을 하셔서 거기서 해당이 되어 선정되실지는 아직 미지의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좀 점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 신속 등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결정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 질환의 특성, 뭐 이 약의 특성 등은 결국 이제 저희가 결정 신청 검토할 시기에 또 관련 학회들의 이제 의견 아마 청취하시게 되고 저희가 학회 의견 보내면 늘 감사하게도 잘 답변 주셔서 이제 그런 기회에 또 이제 의료진들에 대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듣고 적정한 급여 범위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당 품목이 이제 신속 등재 시범 사업에 추진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 품목보다는 좀 빠른 검토 또 이제 약가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특별한 협상 없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시간적 단축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아직 이제 미정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아직 저희가 이 대상 품목이나 질환에 대해서 접촉할 기회가 아직 없었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 품목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국외에서 허가돼서 아직 국내 허가는 되지 않은 어떤 품목도 있으신 걸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 이제 저희 안에 이제 접수가 되면은 이제 빠르고 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많이 도움 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한 자료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꼭 PBC 아니더라도 이제 희귀질환을 담당하시는 여러 환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럼 이 신속 등재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여러 희귀질환 환우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저희가 복지부 공고로 되어 있고요. 7월 첫째 주에 아마 난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산정특례 V 코드 지금 별표 5에 있는 네, 그 희귀 질환에 한정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고 기여가 품목도 되고 허가 심사 중인 것, 허가 예정이 허가 신청서 제출이 올해까지 되는 품목으로 일단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신청이 대상은 좀 넓고요. 거기서 이제 선정은 지금 5개 품목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많이 받고 그 중에 네, 네, 선정위원회 할 예.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가실 권한이 없어서 지금 답변이 좀 두루뭉실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아무리 큰 변화도 첫걸음은 이제 이런 논의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 환자분들 또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여성경제신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지만 패널 토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